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오늘은 통상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는 2023년 배당락일이지만 미국 증시 훈풍과 배당제도 개선 등에 힘입어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 이상 급등으로 850선을 회복을 했고 삼성전자의 기세도 놀라웠는데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죠. 네, 삼성전자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또다시 신고가를 썼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 가운데서는 모처럼 HBM 관련주의 탄력이 좋았는데요. 한미 반도체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6만 1,000원대로 다시 올라섰고 STI, 제우스, 이오테크닉스 등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중소형주의 탄력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2023년 주식시장의 최고 스타, 단연코 2차 전지죠. 7월 이후 길어지는 조정 구간에서도 항상 이슈가 따라다니며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2차 전지주 다시 화려한 비상 가능할까입니다. IRA 불확실성, 전기차 수요 둔화에 내년에는 2차 전지가 상저하고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으로 조정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4분기 중국 시장에서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밤에 테슬라, 리비안 등 전기차 업체가 상승을 하면서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국내 2차 전지주도 모처럼 일제히 반등에 나섰죠. 네,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의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포스코 그룹이 반도체용 희귀가스 국산화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소식에 리튬 투자 확대 소식까지 더해지며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또 LNF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선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금양 등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주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52주 신고가 대형 계약, 제약바이오의 시간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신호탄이 된 후로 주요 업체의 대형 기술 이전 소식까지 연이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연초 국내 기업들의 기술 이전 성과까지 기대가 되면서 제약바이오의 시간은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평가입니다. 오늘도 주요 종목들이 좋은 에너지를 보여줬죠. 네, 어제 대형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을 전한 레고캠 바이오를 비롯해서 알테오젠, 종근당 등도 일제히 급등하면서 신고가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한올 바이오파마, HLB,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훈풍의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포스코엠텍과 LNF, 알테오젠 그리고 종근당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2차 전지주 다시 화려한 비상 가능할까입니다. 테슬라가 내년 1월 2일 4분기 전기차 인도량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서 2차 전지주에도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2차 전지주의 오늘 반등, 투자자들은 좀 가뭄의 단비 같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 반등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실까요, 부장님?
네, 뭐 테슬라가 중국의 자동차 보험 등록 건수가 이제 그걸로 추정을 했었는데요. 지난 분기가 대략 한 43만 5천 대 가량을 판매했는데 4만 대 정도 증가한 47만 5천 대 정도를 판매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모델 3, 모델 Y가 대부분의 판매량을 차지하는데요. 이제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CATL 대 LFP 배터리를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롱 레인지라든지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채택을 하는데 주로 일본의 이제 파나소닉이 중심이고요. 그밖에 이제 LG 화학 정도가 서브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도 최근 독일을 제외하고는 나름 모델 3를 중심으로 판매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국내 업체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제한적인 그런 호재 정도, 업황은 그래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정도의 안도감 정도일 뿐이지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아직은 강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2차 전지의 주가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최근 상장했었던 에코프로 머티나 뭐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뭐 KNS 같은 그런 신규 상장주 중심의 일종의 이제 포모 현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였었던 흐름들이 오늘은 이제 포스코 그룹주 쪽으로 많이 좀 옮겨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뭐 리튬 관련주라든지 뭐 LNF 같은 일부 뭐 개별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은 2차 전지 전방위적인 그런 동반 상승세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라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론 향후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의 호재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제한적인 상승세라고 좀 보여져서 아직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큰 네. 하락은 없을 거라고 보여져서 박스권 정도의 등락 정도의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기대감이 실리지 않는 구간인데 이제 2023년이 단 1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월 이후 봤을 때는 2차 전지주의 조정세가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올해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2차 전지의 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내년에 2차 전지가 다시 또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될까요? 네, 일단은 2차전지의 업황을 보는 시각 자체는 아직까지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증권사, 뭐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뭐 매도 리포트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이제 2차전지의 경우에는 바닥을 딛고서 내년부터는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2025년부터는 배터리 셀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이 처음으로 100만 대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요. 인도 같은 경우가 인도가 미국에서 팔리는 전기차 그런 판매량을 단기간에 따라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 시장의 어떤 전기차 판매량 증가하는 어떤 그런 증가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하이브리드를 상당히 고집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도요타 자동차가 배터리 공장에 투자한 금액이 약 13조 원 정도가 됩니다. 역대급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보시게 되면 리튬 가격이 좀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중국 리튬 선물 가격이 뭐 하한가를 치면서 우리나라 어떤 양극재 업체들, 음극재 업체들이 약간 주가들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최근에 보시게 되면 리튬 가격도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리튬 생산 업체들의 경우에도 이제는 더 떨어지게 되면 생산 단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장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리튬 가격도 한없이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소재주들의 경우에도 이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이 IRA법이 개정으로 되면서 이제 차를 사는 시점에서 이제는 보조금을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다 아시다시피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소위 할부 비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낮아지게 되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더 허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데 저는 이건 이 배터리 렌탈에 대한 부분들이 도입이 된다면은 높은 전기차 구매 비용을 확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만 도입이 되더라도 전기차의 어떤 도입 속도는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여전히 뭐 시장에서는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어떤 시각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여전히 그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처럼 반등에 나섰고요. 내년에 대한 뷰는 이제 두 분 다 지금 좋은 뷰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포스코 엠텍 그리고 LNF에 대해서는 어떤 시선으로 보시는지 한번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LNF는 다 곧사인이 들어왔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분의 사인이 엇갈렸는데 포스코 엠텍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횡보세를 뚫고 오늘 포스코가 전체적으로 다 강했고요. 포스코 엠텍은 상한가로 결국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사님께서는 지금 스탑 사인 주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이게 뭐 안 좋다, 뭐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네.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뭐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포스코 홀딩스를 사겠지만 이 소위 수익률 게임을 하는 어떤 그 종목 선택의 대상으로서는 포스코의 엠텍이 선택이 되면서 2차 전지의 어떤 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의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그동안 우리는 잘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대동과 대동 기어의 어떤 관계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터리, 갤럭시와 SM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동 기어도 대동이 못 가게 되면은 주가는 더 떨어지게 되고요. 갤럭시와 SM도 마찬가지죠.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주가가 조금만 삐끄덕거리니까 오히려 더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주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시는 것은 상관은 없겠지만 펀더멘탈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흐름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스탑 사인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부장님께서는 지금 곧사인을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지 한번 여쭤볼까요? 저도 사실 이사님 의견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포스코 엠텍이 아직까지는 리튬 없는 리튬 관련주로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주로 뭐 철강 제품 포장이라든지 부원료를 지금 납품하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그런 것들을 리튬 공장 같은 경우를 운영을 맡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좀 반영이 된 건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뭐 강하게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가 힘입어서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좀 한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분명히 좀 존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 이제 방문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감은 아직 살아 있다라는 차원에서 고사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최정우 회장이 리튬 투자 확대를 위해서 다음 달에 이제 아르헨티나행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또 포스코홀딩스가 반도체용 희귀가스 국산화에 나선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포스코가 이제 좋은 탄력을 보여줬는데, 자 이게 그렇다면은 좀 주가의 연속적인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는 이슈인지 좀 궁금한데 이사님께서는 이 이슈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나쁘지 않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오늘 포스코 그룹주의 상승에는 좀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죠. 아르헨티나 리튬에 관심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튀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엠텍도 거의 따라가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부터 프로그램에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포스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 이면에는 일론 머스크의 이 아르헨티나 리튬에 관심이 있다는 뉴스도 한몫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뉴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이슈의 자유로운 첫째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2차 섹터 전부 다 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올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소위 50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추시는 못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제 많이 좀 매물을 던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시 오늘 채우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꼭 오늘 나온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아니더라도 2차전지 섹터의 경우는 오늘은 어느 정도 오를 만한 충분한 요인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2차전지 섹터였던 업황 4분기가 아니라 1분기가 저점이다라는 것을 놓고 본다라면은 우리가 뭐 급하게 강하게 막 따라잡으면서 매수를 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는 저점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조금 수급의 힘으로 지금 올라갔다라고 좀 분석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그룹이 리튬 투자를 확대를 한다고 하면 포스코 엠텍은 뭐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이라던가 뭐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부장님? 예, 아무래도 뭐 대중 제재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룹 차원에서도 이제 이 광물의 수직 계열화를
주가를 상당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 자회사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런 소재 공장의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향후에 이제 이런 아르헨티나 염호 같은 경우도 이제 포스코 엠텍이 좀 맞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 현재 건설 중인 광양에 건설 중인 그 고순도 니켈 공장 역시도 포스코 엠텍이 담당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아르헨티나 염호는 사실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28년도에부터 생산을 시작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5년 정도 남아있는, 오랜 기간 남아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지금 우여곡절도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여기서 정말로 원하는 순도의 그리고 경제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제대로 좀 생산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실체를 확인할 때는 하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만 활용해서 일단 트레이딩 전략으로서의 접근 많이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단기적인 지금 고사인과 스탑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LNF로 넘어가겠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두 분 모두 지금 고사인을 주셨고요. 오늘 LNF가 7.9%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일단 뭐 오늘 양극재 회사 중에서는 가장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준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양극재보다도 지금 저평가됐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또 이제 거래소 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여전히 공매도 금지 기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수급적으로도 좀 우호적인 움직임이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실적 관련해서 내년 하반기에나 조금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당장에 뭐 강한 탄력을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구간보다는 조금 더 윗단에서의 박스권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고사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반가운 이제 LNF의 이런 또 오늘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12월 초에 좀 그 반등다운 반등에 나서나 했는데 사실 좀 제자리 걸으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런 뭐 더딘 내재화 작업이 주가 할인 요소로 작용을 하면서 올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가장 좀 아쉬운 주가가 아닌가 싶은데 내재화 작업이라던가 미국 진출이라던가 그동안 좀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들이 내년에는 좀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LNF 주주분들께서는 진짜 2차 전지 섹터가 이렇게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LNF는 같은 양극재인데 왜 이렇게 못 가냐라는 어떤 그런 푸념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2024년부터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양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양 쪽 NCMA 판매량이 회복이 되면서 내년에 양극재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해서 약 50%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성의 경우에는 뭐 다른 양극재 업체도 마찬가지죠. 좀 늦으면은 1분기까지는 약간 숫자가 안 나올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가에 모두가 다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 주가가 많이 못 올랐다는 것이 가장 큰 호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빈집, 수급적으로 빈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호재만 나오더라도 주가는 상당히 강하게 바닥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믿을 만한 것은 테슬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향 4680 배터리 쪽으로 양극재 공급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재료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하나 둘씩 나와주게 된다면 주가는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구체 내재화 특히나 LS와 함께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구체 내재화 그리고 음극재 쪽으로 신사업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일단은 2023년에는 좀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소외가 되었다라면은 내년부터는 2차 전지 업황이 본격적으로 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LNF에도 좀 볕들 날이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LNF가 주가가 보면 연고점, 연저점에 지금 이제 중간쯤에 위치를 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탄력도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이제 둔화가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뭐 기회 비용이나 뭐 탄력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떤 전략을 좀 주시겠어요, 부장님? 예, 뭐 저도 사실 아직은 뭐 강한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사이버 트럭도 대량 생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당장에 크게 실적이 기여하기는 좀 힘들
힘들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있었던 한 20만 원 초반, 한 20만 5천 원 정도 수준이었었던 단기 고점이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요선은 한 번에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그 다음번에 저항대 한 25만 원 정도 선 부근에서는 일정 부분 저는 조금 비중 축소의 전략도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좀 턴하기는 조금 힘들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박스권 대응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약바이오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주의 훈풍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주요 업체들의 기술 이전 소식, 연초에 또 국내 기업들의 추가 기술 이전 성과 기대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목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행보 어떤 것들 좀 눈여겨보세요, 이사님. 네, 역시나 어제 좋은 공시를 발표를 한 레고캠바이오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조가 넘는 라이센스 아웃을 발표를 했고요. 계약 금액 자체가 1억 달러를 발표를 했는데 이 옵션을 실행하게 되면은 약 4천억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내용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올 한 해는 ADC 기술에 대한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그것이 역시나 우리나라 시장에까지 이제 그 온기가 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일단 시가총액만 놓고 본다라면은 여전히 좀 싸다. 물론 이제 싸다 비싸다라는 개념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만큼 주가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만 좀 더 눌림을 이용해서 모아가시는 전략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 한올바이오 파마도 오늘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얼마 전이죠. 한올바이오 파마가 조금 좋은 뉴스가 나왔다가 이 외국계 기관 쪽에서 양매도가 나면서 소위 세론의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그것을 다시금 다 돌려 세우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시나 한올바이오 파마를 보심에 있어서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뮤노반트라는 회사를 보셔야 되는데 오늘 새벽 마감한 이뮤노반트 주가가 약 7%대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오늘 밤에 또 이뮤노반트가 또 강세를 보여준다라면은 내일도 한올바이오 파마는 단기적으로 좀 더 좋은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알테오젠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전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렉나자 이부터 노이즈가 있으면서 좀 밀렸습니다만은 다시금 갭을 메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유한양행을 보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돈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이오테크의 국영수가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라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ABL 바이오죠. ABL 바이오도 어쨌든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볼 종목을 많이 짚어주셨잖아요. 이만큼 제약바이오가 이제는 대세 상승이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연말에 지금 좀 급등이 나오면서 매수 타이밍 좀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1월에 또 일정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다가는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있거든요. 여기서 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할지 아니면 좀 눌림목 매수 기다려야 될지 어떤 쪽으로 가야 될까요? 예, 사실 이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잔잔하게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많이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변동성이 많이 좀 커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가지고 좀 다소 비겁하지만 좀 분할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저는 전략적으로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이제 두 가지의 전략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다음 달 이제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거를 앞두고 단기적 한 1주 혹은 1주 반 정도의 트레이딩 전략 활용은 분명히 좀 가능한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경험상 이 JP모건 헬스케어 이 행사를 통해서 과거에 한번 그 한두 건의 기술 이전 협상이 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대부분 별거 없이 조용히 끝난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대감에 사실 올랐다가 오히려 최근에는 그 시작하기 전부터 조금 하락하는 그런 양상들도 많이 보여지고 그런 하락이 한두 달 이어지는 흐름들이 좀 많이 보여져 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만 두고는 좀 트레이딩 관점 혹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은 오히려 이런 행사 이후에 좀 조정시를 한번 노려보는 전략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내년에는 좀 바이오주들이 좀 충분히 기대가 되는 만큼 그런 전략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도 유효하고 일정 이후에 혹시 또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또 좀 들어가 보자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자 오늘 알테오젠 그리고 종근당에 대해서 또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부터 볼까요? 기관의 러브콜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이어서 외국인도 동참을 했습니다. 오늘 신고가가 나왔고 5%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사님께서 알테오젠 미리 짚어주셨잖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알테오젠은 역시나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머크의 키트루다가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머크 입장에서는 이 특허권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제형을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형을 변경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결국 알테오젠 SC 제형을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의 가치가 지금의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정황이 지금의 시가총액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 박순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지금 뭐 본인이 원하면은 언제든지 머크와 어떤 뭐 로열티 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로열티를 조금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것을 회사에 대한 매각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열티 계약이 되었던 아니면 매각이 되었든 간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머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어떤 그런 선택지가 없다라고 본다라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냥 물론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약간 채권의 개념으로 가져가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중에 4개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빠져나간 수급만큼이 또 더해지게 되는데 결국은 알테오젠이 그 수급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가 좀 더 오르게 되면 MSCI 어떤 편입 후보군, 요새 최근에 뭐 패시브가 나온 괴물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까지 나왔는데요. 네. 그런 것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알테오젠의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으로 여러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알테오젠의 종가가 이제 오늘 96,600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좀 비중이 좀 크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좀 이익을 챙기는 게 나을지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 세워야 할지 부장님께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사실 지금 뭐 중요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죠. 이게 과연 로열티가 얼마가 될지, 독점 계약을 이제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올려질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은 좀 갈릴 것 같아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이게 최근에 한번 소개를 했었던 저 회사기도 한데요. 제 목표가가 1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거의 1,000원 다 왔네요. 앞두고 예, 그게 지금 조금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로열티가 얼마가 나올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소한 5% 이상이라면은 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좀 존재한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구간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서는 그냥 트레이딩 이상으로 가져가기 조금 힘든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것이 잘 나왔을 때를 가정한다면은 사실 오랫동안 장기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한 20만 원 이상을 목표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협상을 앞두고 제가 혼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를 확인하고 접근을 하자라는 것이고 행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스케어 행사 이후에 밀린다면은 이런 종목은 그래도 조금 장기적으로 담아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종목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근당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12월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신고가 나왔습니다. 4%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사님께 종근당에 대한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종근당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거의 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거의 R&D 비용만 1조 5천억이 10년 동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의 어떤 연구 임상을 했는데 이번에 노바티스 시장으로 1.7조 원짜리 계약 라이센스 아웃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계약금도 여기도 이제 거의 1,000억 원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번 이제 점프업 한 다음에 지금 거의 2달 동안 옆으로 행보하다가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꼭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더라도 돈을 정말 잘 버는 회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제약바이오 회사가 알고 보니까 이제는 그동안 R&D 비용을 1조 5천억이나 써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의 값어치에 대해서 이제는 시가총액 반영을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시장이 이제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1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회사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갖다가 더해진다라면은 지금 시가총액도 여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고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사상 신고가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최소한 2조 이상은 여러분들이 보고서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부장님께 짧게 좀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가격 목표가.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전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좀 주목할 만한 모멘텀은 이제 HK 이노엔과 이제 케어캡에 대한 공동 판매 계약을 연장할지 여부 이게 주가의 향방에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 변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현재는 그것을 확인하고 좀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잘 될 때는 네. 그래도 저는 뭐 18만 원 이상 한번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알테오즘과 종근당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변동될 수 있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올해 거래일을 하루 앞두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광토건 그리고 SJM 홀딩스가 9%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상홀딩스 우선주도 상승률 상위단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밝히며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4%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며 5%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네오리진 그리고 상신전자, 하이텍팝 등이 상승률 상위단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신전자는 히토류 관련주로 중국의 수출 규제 조치에 최근 흐름 좋은데요. 오늘도 2% 상승을 보였고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지면서 6% 강세를 보이며 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내년 수익 개선 전망에 어제 급등했고 오늘 4% 조정을 받은 피코그램도 현재 6% 탄력적인 상승세 보여주면서 5,5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페이퍼코리아 그리고 마니커가 2% 약세를 보이면서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3일째에도 약세 흐름을 보였던 DS단서 오늘 15%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추가적인 하락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국거래소가 4월까지 조각 투자 시장 개설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갤럭시아 SM 오늘 장 초반 튀었는데 상승폭 다 반납하고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윗골이 달린 만큼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면서 1% 가깝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WSI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긍정적 리포트에 힘입어서 13%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3.5%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휴림 네트워크스도 2%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2% 가깝게 하락하면서 47,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을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수익률 베스트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종목 12월 11일에 제시를 해주신 메커스가 목표가 13,500원 돌파를 하면서 수익률 30.8%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 20일에 목표가 13,500원 돌파를 한 후에는 탄력이 다소 좀 둔화가 됐습니다. 현재는 12,000원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수익 실현 전략을 주셨거든요. 어떤 전략인지 점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실 맥커스 같은 경우에는 AI에 좀 후발하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올해도 제가 이제 봄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소개를 해서 두 번 다 이제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물론 이제 견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압도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그런 회사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뒤늦게 좀 움직이는, 다른 종목이 움직인 다음에나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좀 보여왔었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들을 AMD의 주가 급등과 함께 같이 뒤늦게 발동이 걸렸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향후에도 이런 것들을 기억하셨다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AI가 이슈화 됐을 때 후발하는 종목으로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가지고 오신 라이징 스탁 종목들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강석훈 PB 코스맥스, 김성준 부장 한미반도체, 김성훈 이사 LIG 넥스원 가지고 오셨는데요. 강석훈 PB의 코스맥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라이징 포인트 있을까요? 예, 첫 번째 라이징 포인트는 중소형 이제 저가 브랜드의 성장이라는 점을 꼽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이 좀 다각화된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지금 이제 저가 브랜드들을 아무래도 이제 만들어주다 보니까 실적이 더 좋아지고 판매 지역도 다각화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뻗어 나가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중소형 저가 브랜드의 성장이 지속된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불황형 소비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있게 되는데 요 측면에서 이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불황이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이제 저가 경기 소비재 쪽으로 수요가 좀 커지고 있죠. 특히나 화장품은 인디 브랜드 시장 진입이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이 중소형 브랜드의 성장이 특히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코스맥스는 국내 1위 화장품 ODM 업체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올해 매출 성장률만 하더라도 24%로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한국콜마가 15%,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17% 정도인데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높죠. 그래서 수혜를 확실히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판매 지역의 다각화가 확대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황용 소비가 느는 상황은 한국에만 국한되는 상황은 좀 아니거든요. 따라서 중소 브랜드들이 해외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 높은 매출 성장률이 계속 기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트렌드가 2025년까지 이어진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성장은 내년과 내후년에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주문이 몰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11월에 증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생산 능력이 20%가량 올랐거든요. 따라서 기존의 ODM 시장 속에서의 지위를 더욱더 공고히 키워갈 것이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도 잘 지켜내고 있고 영업이익도 제일 높은 편인데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얼마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현재 가격은 이제 12만 2,600원인데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1차 목표가고요.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내년에 이제 해외에서의 발생할 매출이 더욱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를 말씀드립니다. 영업이익률도 올해는 7%대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9%대로 성장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예상을 좀 보자면은 올해는 1,300억 원, 이제 내년은 1,900억 원, 그리고 내후년은 2,2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성장세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 현재가고요.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손절 라인 마이너스 10%로 잡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네, 목표가를 우선 15만 원 제시를 해주셨지만 앞으로 성장이 연속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두고 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인데 한미반도체입니다. 오늘 모처럼 반등에 나섰는데 어떤 포인트 봐야 될까요? 예,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HBM 시장 점유율 1위 SK 하이닉스의 HBM부터 HBM3E까지 5세대를 전부 공급한 유일한 TC 본도 업체로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관련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와 HBM이 사실 올 하반기에 또 뜨거웠었는데 내년은 얼마나 더 뜨거워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먼저 이제 수급적인 포인트부터 먼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 반도체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회사이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에 한 넉 달가량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 물론 이제 어제 양도세 이슈가 있었는데 어제 장중에 7%가량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기관은 양매수를 기록할 정도로 수급은 탄탄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세금 이슈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넉 달 동안 쉬고 있는 가운데 뭐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다른 관련된 업체들이 또 올라가면서 일정 부분 키 맞추기도 이미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져서 이제는 이제 그만 쉬고 다시 한번 좀 올리다가 됐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내년 SK 하이닉스가 대략 한 10조 원 가량의 설비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HBM에 많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난 8월에 청주에 이제 신규 공장 공지도 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한미반도체 역시도 올해 8월달, 9월달 관련 신규 라인의 TC본더 장비 공시가 있었고요. 전체 신규 라인의 80% 가량을 한미반도체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큰 공급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메모리 3사 역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HBM의 이런 설비 확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고객사를 더 늘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더 큰 매출이 지금 기대가 되는데 늘리지 않더라도 대략 내년에는 TC본더 관련해서 2천억 정도 수준의 매출이 기대가 되는데 확대 시에는 뭐 4천억까지도 한번 늘어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 같은 경우에도 이제 HBM4에 이제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장비가 될 텐데 현재로서는 이제 과거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장비를 개발한 이력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에 테스트를 거쳐서 장비가 완공이 된다면은 2025년부터 또 중장기적인 그런 성장의 발판이 또 하나 생기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TC본더 얘기만 주로 했습니다만은 한미반도체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소터 장비라는 그런 이제 패키징이 끝난 이제 칩을 분리하는 그런 장비인데요. 관련해서 글로벌 1위를 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타 장비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BM뿐만 아니라 뭐 다른 쪽에서도 지금 뭐 갑의 위치에서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주가가 내년에는 얼마나 또 더 뛰어오를 수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예, 일단 뭐 제가 최근에 11월에 67,900원 신고가 한 다음에 한 달 보름 정도 좀 쉬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충분히 쉬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다음번 반등 시에는 최소한 1차적으로는 이제 75,000원, 7만 단 중반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목표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1차적으로 이제 75,000원을 목표를 하고 추후에도 더 계속해서 계단식의 우상향하는 흐름 기대가 되는 만큼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관심이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손절가격은 5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1차적으로 75,000원 제시를 해주셨고 역시나 또 장기적으로도 좋은 뷰를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라이징 스탁 LIG 넥스원인데 최근에 또 로봇과 결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LIG 넥스원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최근에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일단은 1차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모아가 보셔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높아진 수주 잔고로 인해서 내년에도 실적 성장이 충분히 담보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낮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그동안 많이 저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저평가 받아서 낮은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더 주가 상승에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의 어떤 관점을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LIG 넥스원은 내년에는 어느 정도나 더 성장을 해서 가격적인 전략을 좀 노려볼 수 있을지 얼마까지 좀 보실까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이 회사가 얼마나 더 돈을 잘 버는지 그리고 수주잔고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지 좀 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본다라면은 좀 편안하게 매수를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누적 수주 잔고가 13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년에도 실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섹터가 몇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산이라는 것에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2020년 12월에 공시한 인도네시아 경찰청 무전기 사업 2건 있었고요. 2023년 4월에 공시한 인도네시아 헬기 수리 부속 사업이 아직까지도 수주잔고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이 된다라면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까지 실적 성장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천궁2인데요. 사우디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기대가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 쪽에서 이미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천궁2에 대한 어떤 수주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현재 해외 비교 시험 사업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궁인데요. 이게 뭐냐면 2.75인치 유도 로켓입니다. 이것이 테스트가 통과가 된다라면은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최초의 어떤 국산 무기 체계라는 것을 본다라면은 단순히 우리가 고스트 로보틱스 때문에 어떤 모멘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더하기 방산에 어떤 오리지널리티, 펀더멘탈까지 본다라면은 지금의 주가는 여전히 싸다. 그래서 조정 시마다
모아가시는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IG 넥스원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요.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김성원 MHB 인베스트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바로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5위 종목은 LS 머티리얼즈입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중시 5%까지 급락하다 아랫골이 달며 낙폭을 다 축소하고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시간에서도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상승하고 있고요. 4위는 금양입니다. 주식 예탁증서 형태로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고 밝히면서 11% 급등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모멘텀 이어지면서 2% 가깝게 상승 키워가고 있습니다. 3위는 피코그램이 차지했습니다. 내년 실적 개선 기대감에 어제 12% 급등했고요. 오늘은 4%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오늘의 조정폭보다 더 큰 상승을 보이며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2위 확인해 볼까요? 2위는 포스코 DX입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에 연일 상승하며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정규장에서 상승폭을 반납하며 강보합에 아쉽게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빨간불 이어지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는 원익큐브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밝히면서 정치 테마주들 대부분 급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원익큐브 시간에서 거래량 동반하며 다시금 상승하면서 변동성 키우고 있습니다. 4% 상승하고 있네요. 그럼 2위 포스코 DX 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룹주 동반 급등 속에 7만 9천 원대를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윗골이 달면서 아쉽게 강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패시브 수급 효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패시브 수급 효과로 많이 올랐던 이제 경험이 있고 또 이제 화요일 정도에 이제 이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 게 꽤 연기금 쪽에서 좀 됐다라는 얘기도 이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 긍정적으로 보이고 사업 자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 포스코 DX는 계속 기대가 되는 기업이죠. 포스코 그룹 내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생산 설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자동화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규모 투자가 2030년까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도 이제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앞으로도 계속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 초 이 고도화및 자동화 관련 신규 수주도 계속 나올 거라고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주면은 이제 주가가 상승할 만한 이제 승률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높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땐 사실은 지금 사실 좋은 상황이죠. 사실 차트상으로도 괜찮고 기업 내부적인 요인도 괜찮고 패시브 수급도 들어와 주니까 세 박자가 잘 맞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계속 들고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조금 전에도 1,600억 규모의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으니까 또 이 소식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텔레칩스도 살펴볼까요?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완성차의 글로벌 판매량 증가와 더불어서 해외 성장세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보실까요? 예, 텔레칩스는 이제 현재 자율주행 쪽 섹터가 이제 CES 모멘텀으로 계속 시장의 주목을 받는 중입니다. 이 텔레칩스뿐만 아니라 현대 오토에버, 퓨런티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으로 고루 자금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텔레칩스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전문 기업으로 회사에서 출시하는 제품에는 돌핀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돌핀 2까지는 인포테인먼트에 적용되는 반도체였지만은 이 3부터는 AI를 끼워서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따라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NPU를 적용한 아다스 이제 반도체 엔돌핀은 이제 이미 개발을 했고 양산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고도화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외형 성장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이제 입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자체적으로도 말하는 것은 계속 지켜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 그린 청사진대로 잘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요. 최근 뉴스로 이제 12월 15일 정도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 독일 쪽 자동차 부품사 이 콘티넨털에 돌핀 3라고 하는 것을 공급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콘티넨탈도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럽 글로벌 업체 등으로 계속 고객사들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매출 성장도 계속 늘 것이고요. 돌핀과 엔돌핀 등 이제 향후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제품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텔레칩스 계속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년 CES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파시기보다는 계속 들고 가셔서 이때까지 좀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화권 증시는 장 초반과 달리 오후 들어서 강한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상해지수가 0.5% 강세 마감, 선전지수도 0.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 어제 하루 쉬고 온 항생지수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1.9% 급등세 보여줍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공업이익이 발표됐습니다. 공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됐으나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7.8% 감소한 거에 비하면 감소폭이 꽤 많이 축소됐는데요. 이에 중국의 경기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낙관론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밤 미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간 가운데 이 시각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마영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